하그레이브즈의 기막힌 속임수. 모빌 출신의 펜들턴 텔벗 소령과 그의 딸 리디아 텔벗 양이 워싱턴에 거주하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은 가장 조용한 거리 중 하나로부터 50야드 안쪽에 위치한 집을 하숙집으로 골랐다. 그 집은 높은 흰 기둥 현관이 있는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이었다. 마당에는 품격 있어 보이는 쥐엄나무와 느릅나무가 그늘을 드리웠고 개호동나무는 제철을 맞아 분홍색과 흰색 꽃을 잔디밭에 흩뿌렸다. 키 큰 회양목들이 울타리와 산책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텔벗 가족은 그 집의 남부풍 스타일과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이 쾌적하고 아늑한 하숙집에 방을 얻었는데 텔벗 소령을 위한 서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엘러베마 육군, 그리고 법조계의 일화와 회고록, 그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다. 텔벗 소령은 아주 오래전 남부 시절에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일들은 흥미롭지도 뛰어난 점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남북전쟁 이전, 텔벗 가문이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비옥한 면화밭과 그 땅을 경작할 노예들을 소유했던 시절, 즉 저택에는 왕족급 환대가 넘치고 남부 귀족 손님들로 북적였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 시절의 옛 자존심과 명예, 고풍스럽고 꼼꼼한 예의범절, 그리고 당연히 그 시대의 옷차림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옷들은 분명 만들어진 지 50년은 확실히 지난 것이었다. 소령은 키가 컸지만 그가 절 인사라고 부르는 그 멋지고 고풍찬연한 무릎 꿇기를 할 때마다 그의 프로코트 자락이 바닥에 끌렸다. 남부 의원들의 프로코트와 책 넓은 모자에 익숙해진 지 오래된 워싱턴 사람들조차 그 옷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숙생 중 한 명이 그 코트에 허버드 신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허리춤은 높고 아랫자락은 풍성했다. 온갖 기이한 옷차림과 헝클어져 너덜너덜해진 셔츠 가슴 부분, 그리고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작은 검은색 나비 넥타이에도 불구하고 소령은 바데만 부인의 하숙집에서 미소와 호감을 받는 존재였다. 젊은 하숙생들은 종종 그를 꼬여내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즉 그가 사랑하는 남부지방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저서 일화와 회고록에서 자유롭게 인용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속셈을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왜냐하면 6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회색 눈동자는 가장 대담한 젊은이조차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디아 양은 35살의 통통한 노처녀였는데 매끄럽게 빗어넘겨 단정하게 꼬은 머리카락 때문에 더욱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 역시 구식이었지만 소령에게서만큼 남북전쟁 이전 시대의 영광이 엿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검소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고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여 청구서가 들어올 때마다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하였다. 소령은 식비와 세탁비를 하찮고 성가신 일로 여겼다. 청구서가 끊임없이 그리고 너무 자주 날아왔기 때문이다. 소령은 왜 그런 청구서들을 한 번에 모아서 편리한 시기에, 예를 들어 일화와 회고록이 출판되어
대금이 지불된 후에 한꺼번에 지불할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리디아 양은 태연하게 바느질을 계속하며 돈이 있는 한 그때그때 지불할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내야겠죠? 라고 말했다. 바드먼 부인의 하숙생들은 대부분 백화점 직원이나 사업가들이라 낮에는 없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헨리 홉킨스 하그레이브스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본명으로 불렀다. 그는 유명한 보드빌 극장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보드빌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명망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았고 하그레이브스 씨는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에 바드만 부인은 그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극장에서 하그레이브스는 독일어, 아일랜더, 스웨덴어, 그리고 흑인 분장을 한 분장까지 다양한 방언을 구사하는 만능 코미디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하그레이브스는 야심가였고 정통 코미디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을 자주 이야기했다. 이 젊은이는 텔버 소령에게 푹 빠진 듯 보였다. 텔버 소령이 남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흥미진진한 일화를 들려주기 시작하면 하그레이브스는 언제나 가장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다. 소령은 속으로 연극 배우라고 부르던 그 젊은이의 구애를 한동안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그 젊은이의 호감 가는 태도와 노 신사의 이야기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소령은 매일 오후 시간을 내어 그에게 자신의 책 원고를 읽어주었다. 하그레이브스는 이야기에 맞춰 언제나 딱 알맞은 순간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 소령은 리디아 양에게 젊은 하그레이브스가 놀라운 통찰력과 더불어 구체제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탈벗 소령이 얘기를 시작하면 하그레이브스는 귀 기울여 듣는데 열중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의 모든 노인들처럼 소령은 세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좋아했다. 옛 농장주들의 화려하고 거의 왕족과 같았던 시절을 묘사할 때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던 흑인의 이름이나 사소한 사건들의 정확한 날짜, 그 해에 수확한 면화 더미의 양 등을 기억해낼 때까지 잠시 머물대곤 했다. 하지만 하그레이브스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흥미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시대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언제나 재치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여우 사냥, 주머니쥐 만찬, 노예 숙소에서 열리는 흥겨운 잔치와 축제, 50마일 반경까지 초대장이 보내지는 대저지의 연회, 이웃 귀족과의 간헐적인 불화, 키티 찰머스, 훗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스웨이트 가문 사람과 결혼한 그 여자를 두고 소령이 레스본 컬버트슨과 벌인 결투, 모바일만에서 거액의 상금이 걸린 개인 요트 경주, 그리고 노예들의 기이한 종교적 신념들, 무분별한 습관, 그리고 충성스러운 미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소령과 하그레이브스를 몇 시간이고 몰두하게 만드는 주제였다. 때때로 밤에 젊은이가 극장 일을 마치고 위층 방으로 올라오면 소령이 서재 문 앞에 나타나 능글맞게 손짓하며 그를 부르곤 했다. 방에 들어서면 하그레이브스는 작은 탁자에 유리병, 설탕그릇, 과일, 그리고 싱싱한 초록 민트 한 다발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령은 늘 예의를 갖춰 말문을 열었다. 하그레이브스 씨, 당신의 직업, 그러니까 당신의 일이 매우 고되기 때문에 한 시인이 지친 자연의 달콤한 회복제라고 표현한 우리 남부식 줄랩의 맛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하그레이브스는 그가 줄랩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매료되었다. 그는 마치 예술가처럼 능숙했고 만드는 과정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민트를 얼마나 섬세하게 으깨는지, 재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계량하는지, 그리고 짙은 초록색 테두리에 빛나는 붉은 과육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얹는지, 그리고 엄선된 귀리 줄기를 짤랑거리는 잔에 꽂은 후 얼마나 정중하고 친절하게 음료를 내어주는지. 워싱턴에 온 지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리디아 양은 돈이 거의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화와 회고록은 완성되었지만 출판사들은 엘라베마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담긴 이 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월세가 2달이나 밀렸고 이번 달 식비는 사흘 후면 내야 했다. 리디아 양은 아버지를 불러 상의했다. 돈이 없다고?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자잘한 돈 때문에 자꾸 연락받으니 정말 짜증이 나는구나. 정말이지 난.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2달러짜리 지폐 한 장만 발견하자 다시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리디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우산 좀 가져다 주렴. 바로 시내로 나가야겠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풀검 장군이 며칠 전에 내 책이 빨리 출판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지금 당장 그의 호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해야겠다. 리디아 양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가 허버드 신부 코트 단추를 채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늘 그랬듯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어둠이 깔린 후 그가 돌아왔다. 풀검 의원이 소령의 원고를 검토해준 출판사 관계자를 만난 모양이었다. 그 관계자는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지역적 그리고 계급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일화 등을 절반 정도 신중하게 삭제한다면 출판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령은 몹시 화가 났지만 리디아 양 앞에 서자 평소처럼 평정을 되찾았다. 돈이 필요해요. 리디아 양은 코끝에 살짝 주름을 잡으며 말했다. 2달러만 주세요. 오늘 밤 랄프 삼촌에게 전부를 보내서 부탁할게요. 소령은 조끼 윗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좀 경솔했을지도 모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오늘 밤 연극표를 샀단다. 리디야, 새 전쟁극인데 워싱턴에서 처음 공연하는 거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남부 사람들이 연극에서 아주 공정하게 묘사된다고 들었다. 나도 보고 싶더구나. 낙담한 리디아 양은 말없이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표를 샀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극장에 앉아 활기찬 서곡을 듣고 있는 동안 리디아 양조차도 잠시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고 싶어졌다. 흠잡을 데 없는 리넨 옷을 입고 단추가 꽉 채워진 부분만 살짝 보이는 멋진 코트를 입은 소령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까지 정말
멋지고 품이 있어 보였다. 목련꽃 일막의 막이 오르자 전형적인 남부 농장 풍경이 펼쳐졌다. 텔봇 소령은 흥미를 감출 수 없었다. 어머, 보세요. 리디아 양이 그의 팔을 툭 치며 프로그램 책자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소령은 안경을 쓰고 리디아 양이 가리킨 등장인물 목록을 읽었다. 웹스터 켈훈 대령, H. 홉킨스 하그레이브스. 우리 하그레이브스 씨예요. 그가 정통극이라고 부르는 무대에 처음 서는 거겠죠? 정말 기뻐요. 이막이 되어서야 웹스터 카룬 대령이 무대에 등장했다. 그가 들어오자 탈벗 소령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노려보고는 마치 얼어붙는 듯했다. 리디아 양은 조용하고 애매한 신음을 내뱉으며 손에 쥔 프로그램 책자를 구겨잡았다. 카룬 대령은 탈벗 소령과 너무나도 똑같이 분장했기 때문이다. 길고 가는 흰 머리카락은 끝이 곱슬거리고 귀족적인 매부리 코에 구겨지고 해진 셔츠 앞자락, 한쪽 귀 바로 아래에 묶인 끈 넥타이까지 모든 것이 거의 똑같았다. 게다가 모방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소령의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코트와 똑같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높은 옷깃에 헐렁하고 허리가 높은 스타일의 풍성한 스커트는 앞쪽이 뒤쪽보다 30cm나 더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 코트는 다른 어떤 패턴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그 후로 소령과 리디아 양은 마법에 걸린 듯 앉아 거만한 가짜 텔벗이 타락한 무대에 악의적인 수렁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그레이브스 씨는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는 소령의 말투, 억양, 어조의 사소한 버릇과 허세 가득한 예의 범절까지 완벽하게 포착해냈고 무대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과장했다. 소령이 모든 인사 중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멋진 절 인사를 그가 선보이자 관객들은 갑자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리디아 양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때때로 그녀가 손을 뺨에 얹어 못마땅하면서도 완전히 감출 수 없는 미소를 감추려는 듯했다. 하그레이브스의 대담한 모방의 절정은 산막에서 펼쳐졌다. 이 장면은 카룬 대령이 자신의 서재에서 이웃 농장주 몇 명을 접대하는 모습이었다. 무대 중앙의 테이블에 서서 친구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그는 목련꽃에서 그 유명한 특유의 두서없는 독백을 늘어놓으면서 동시에 능숙하게 줄랩을 만들어 손님들을 대접했다. 탈벗 소령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이야기들이 되풀이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론과 취미가 더욱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을 들으면서 일화와 회고록이라는 자신의 꿈이 과장되고 왜곡된 채로 제공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즉 레스본 컬버트슨과의 결투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나왔는데 소령 자신이 실제로 느꼈던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자만심 넘치며 활기차게 전달되었다. 독백은 줄랩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기발하고 맛있고 재치 있는 짧은 강연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강연은 실제로 줄랩을 만드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탈벗 소령의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과학적 기법이 아주 정교하게 재현되었다. 향기로운 잡초를 다루는 그의 섬세한 모습,
시인사 여러분, 1천분의 1 알갱이만큼만 압력을 가해도 이 하늘이 내린 식물의 향기 대신 쓴맛만 추출하게 됩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부터 귀리 줄기를 고르는 그의 세심한 손길까지. 장면이 끝나자 관객들은 우렁찬 환호성을 질렀다. 인물 묘사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며 철저해서 그게 주요 등장인물들은 잊혀질 정도였다. 여러 차례 호명 끝에 하그레이브스가 막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의 다소 앳된 얼굴은 성공에 대한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마침내 리디아 양은 몸을 돌려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느다란 콧구멍은 물고기 야가미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는 떨리는 두 손을 의자 팔걸이에 얹고 일어서려 했다. 리디아, 우리는 가야 해. 그는 숨이 막힌 듯 말했다. 이건 끔찍한 신성모독이야. 그가 일어서기도 전에 그녀는 그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우리는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코트를 보여주어서 그 복제품을 광고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그레이브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침 식사에도 저녁 식사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3시쯤 그는 텔버 소령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소령이 문을 열자 하그레이브스는 아침 신문을 두 손에 든 채 들어왔다. 승리에 도취된 그는 소령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젯밤에 제가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소령님.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시작했다. 기회가 왔고 제 생각엔 성공적이었습니다. 포스트지 기사를 읽어드리죠. 그가 구상하고 묘사한 옛 남부대령의 모습은 과장된 언변, 기이한 복장, 독특한 관용구와 표현, 가문에 대한 좀먹은 자부심, 그리고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 꼼꼼한 명예심, 사랑스러운 소박함까지 오늘날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캐릭터 묘사였다. 카룬 대령이 입은 코트는 그야말로 천재성의 발현이었다. 하그레이브스 씨는 관객을 사로잡았다. 소령님, 첫 공연치고는 나쁘지 않죠? 저는 어젯밤 당신의 놀라운 연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소령의 목소리는 불길하게 차갑게 들렸다. 하그레이브스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거기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연극에 관심이 있으신 줄도 몰랐고요. 오, 탈보 소령님.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께서 주신 좋은 덕분에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물에 관한 것이지 어떤 개인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극장 관객의 절반은 남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아봤어요. 하그레이브스 씨. 여전히 서 있던 소령이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제 인격을 조롱하고 제 신뢰를 심각하게 배신했으며 제 환대를 악용했습니다. 당신이 신사도 또는 신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듯 보였다면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당신을 꾸짖었을 겁니다.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우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고
노 신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기분이 상하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유감스러운 듯이 말했다. 여기서는 당신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아요. 저는 자기 개성을 무대에 올려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집의 절반이라도 사들이려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라베마 출신이 아니겠지요, 선생님. 소령이 거만하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소령님. 저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소령님 책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보죠. 밀레지빌에서 열린 연회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소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책의 시를 생각이라고 하셨죠. 북부 사람은 자신의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감정 외에는 전혀 감정이나 따뜻함이 없다. 금전적 손실과 관련이 없는 한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어떤 비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선 활동에 있어서는 관대하지만 그 소식은 트럼펫 소리와 함께 널리 알려지고 금과 낙기로 기념되어야만 한다. 어떤가요? 어젯밤에 보셨던 카룬 대령의 모습보다 지금 묘사가 더 공정한 것 같습니까? 그 묘사는... 소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지요. 공개석상에서의 연설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오.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그레이브스가 반박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소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개인적인 풍자였소. 나는 절대 그것을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텔버 소령님. 하그레이브스가 득이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모욕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 직업상 모든 인생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시죠.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건 다른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꽤 친한 친구였는데 다시 한번 당신을 불쾌하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돈이 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숙집은 그런 일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괜찮은 월급을 받았고 돈도 좀 모았습니다. 당신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몇백 달러? 아니, 그 이상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멈춰! 소령이 팔을 뻗으며 명령했다. 내 책이 결국 옳았군. 자네 돈으로 모든 명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절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거고 우리가 논의했던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모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이 방에서 나가주시오. 하그레이브스는 더 이상 말없이 떠났다. 그는 같은 날 집을 나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드먼 부인이 설명해준 시내 극장 근처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는 연극 목련꽃이 일주일간 공연될 예정이었다. 탈벗 소령과 리디아 양의 상황은 심각했다. 워싱턴에는 소령의 양심상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리디아 양은 랄프 삼촌에게 편지를 썼지만 삼촌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소령은 숙식비 연체에 대해 바드만 부인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 했는데
밀린 집세와 지연된 입금이라는 표현을 다소 두서없이 사용했다.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늦게 문지기가 와서 탈버 소룡을 만나고 싶어하는 나이든 흑인 남자가 있다고 말했다. 소룡은 그를 서재로 안내하라고 했다. 곧이어 모자를 손에 든 채 허리를 굽히고 한쪽 발을 서툴게 움직이면서 늙은 흑인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헐렁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크고 투박한 구두는 마치 난로 광택제처럼 반짝거렸다. 덥수룩한 그의 머리카락은 회색빛, 아니 거의 흰색에 가까웠다. 중년이 훌쩍 넘은 흑인의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 남자는 탈버 소룡만큼이나 오래 살았을지도 모른다. 펜들턴 주인님, 당신은 저를 모르실 게 분명하군요. 그의 첫마디였다. 소룡은 그 익숙한 호칭에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틀림없이 옛 농장 흑인 중 한 명이었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에 목소리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전쟁 직후에 이주했던 신디 모스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잠깐만요. 소룡은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는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했다. 신디 모스 말이군요. 말들을 돌봤죠. 망아지들을 길들였고요. 하하, 이제 기억납니다. 남부가 항복한 후에는 가만히 있어보자. 미첼이라는 성을 쓰고 서부 네브래스카로 가셨죠. 네, 주인님. 네, 맞습니다, 주인님. 노인의 얼굴에 기쁨에 찬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사람 입죠. 네, 뉴브래스카. 접니다. 모스 미첼. 이제는 다들 날 모스 미첼 삼촌이라고 부르죠. 펜들턴 영주님, 당신 아버지, 즉 전 영주님께서 제가 떠날 때 노새 망아지 몇 마리를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망아지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전쟁 첫 해에 결혼해서 폴린스빈의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자, 앉으세요. 모스 삼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모스 삼촌은 의자에 앉아 모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네, 주인님. 최근에 제가 꽤 유명해졌지요. 뉴브래스카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제 노새 망아지들 보러 몰려들었어요. 뉴브래스카에서는 그런 노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노새들을 $300에 팔았어요. 네, 주인님, $300요. 그리고 대장간을 열어서 돈을 좀 벌어 땅을 샀었죠. 저랑 아내가 자식 7을 키웠는데 죽은 2 빼고는 다 잘 지냅니다요. 4년 전에 철도가 들어서면서 우리 땅 바로 옆에 마을이 생겼어요. 펜들턴 영주님, 모스 삼촌은 재산이 다 합쳐서 $1,000나 된답니다요. 잘 됐군. 소령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됐어. 그리고 그 꼬맹이, 그 리디 아가씨 말입니다.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겠죠.
소령은 문으로 다가가 리디야, 이리 와 볼래? 라고 불렀다. 장성한 모습에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리디아 아가씨가 방에서 나왔다. 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애가 이렇게 클 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이야, 모스 삼촌 기억 안 나니? 이분은 신디 이모의 모스 삼촌이란다, 리디야. 네가 2살 때 써니 미드를 떠나 서부로 가셨단다. 글쎄요. 리디아 아가씨가 말했다. 제가 그 나이에 모스 삼촌을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꽤 많이 컸고 그렇게 된 지도 꽤 되었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그녀도 소룡도 반가워했다.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그들을 행복했던 과거와 연결해 주었다. 세 사람은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룡과 모세 삼촌은 농장 시절의 풍경과 날들을 회상하며 서로를 바로잡거나 힌트를 주었다. 소룡은 노인이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열리는 침례교 부흥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설교는 해본 적이 없지만 교회 장로로서 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었기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싱턴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리디아 양이 물었다. 제가 묵는 호텔에 일하는 흑인 남자가 하나 있는데 모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 펜들턴 영주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제가 온 이유는 모스 삼촌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을 이었다. 고향 사람들을 보는 것 외에도 펜들턴 영주님께 빚진 돈을 갚으러 온 겁니다. 빚이라고요? 소령이 놀라며 말했다. 예, 주인님. 300달러입니다. 그는 소령에게 지폐 뭉치를 건네주었다. 제가 떠날 때 선친께서 모스, 저 노새 새끼들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값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맞아요. 그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전쟁 때문에 선친께서는 가난해지셨죠.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 그 빚은 펜들턴 영주님께 지게 되었어요. 300달러입니다. 모스 삼촌은 이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죠. 철도 회사가 제 땅을 샀을 때 저는 그 노새들 값을 갚기 위해 돈을 챙겨놨었죠. 돈을 세어보세요, 펜들턴 영주님. 제가 그 노새들 판 돈입니다요. 맞습니다요, 주인님. 예. 탈벗 소룡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모세 삼촌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어깨에 얹었다. 친애하는 충성스러운 옛 하인이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펜들턴 영주님은 일주일 전에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버렸다오. 모세 삼촌, 이 돈은 일종의 보답이기도 하고 구체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증표이기도 하니 받겠습니다. 리디야, 이 돈을 받아라. 네가 나보다 이 돈을 관리하는데 더 적합하겠지. 받거라, 얘야. 모세 삼촌이 말했다. 이 돈은 네 것이야.
탈복 가문의 돈이지. 모세 삼촌이 떠나자 리디아 아가씨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소룡은 얼굴을 구석으로 돌리고 도자기 파이프 담배를 격렬하게 피워 올렸다. 그 후 며칠 만에 텔봇 가족은 평화와 안락함을 되찾았다. 리디아 아가씨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은 사라졌다. 소령은 새 연미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마치 황금귀를 떠올리게 하는 밀랍인형 같았다. 일화와 회고록 원고를 읽은 또 다른 출판사 사장은 약간의 수정 그리고 강조된 부분을 조금만 누그러뜨린다면 정말 훌륭하고 잘 팔릴 만한 책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편안했고 때로는 도래한 축복보다 더 달콤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행운이 찾아온 지 약 일주일 후 어느 날 하녀가 리디아 아가씨에게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우표에는 뉴욕이라고 찍혀 있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리디아 아가씨는 약간 놀라며 탁자에 앉아 가위로 편지를 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탈벗 양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뉴욕의 한 극단에서 목련꽃의 카룬 대령역으로 주급 200달러를 제안받아 수락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탈벗 소령님께는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역 공부를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못마땅히 했던 것에 대해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거절하셔서 결국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300달러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H. 홉킨스 하그레이브스. 추신. 모스 삼촌 연기는 어땠나요? 탈벗 소령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리디아 양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리디아,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온 우편물이 있니? 그가 물었다. 리디아 양은 편지를 드레스 자락 아래로 밀어 넣었다. 모빌 신문이 왔어요. 서재 책상 위에 있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